새로움, 스트레스, 그리고 해마. 해마는 정보의 저장과 기억의 습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이다. 수년 전 과학자들은 해마가 선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했다.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해마가 재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동물들은 전처럼 주변 환경을 열정적으로 탐색하는 대신에 익숙한 장소로 돌아가서는 원래 있던 장소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들은 호기심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해마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처리한다. 그래서 해마가 없는 동물은 새로운 경험을 하려 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실험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인간은 해마가 방사능에 노출될 염려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에 정서적으로 반응할 때나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분비되는 글루코코티코이드 같은 스트레스 화학물질은 해마 뉴런을 손상시킨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행동은 가장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반복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생산되어 해마를 더 손상시키게 된다. 결국 새로운 것은 피하고 익숙한 경험만 하게 되는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가 해마의 뉴런 손상과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다. 우울한 사람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좀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뇌에는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데킬라를 마시면 우리의 정해진 뇌세포 수가 줄어든다와 같은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실제로 해마는 새로운 뉴런을 매우 활발히 생산한다. 이러한 해마의 재생 능력은 우리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해마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면 새로운 것을 탐험하려는 모험심을 되찾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것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해마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아야 한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울증 치료제 역시 신경 발생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미있는 것은 우울증 치료제인 부르자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데 걸리는 한 달과 신경 발생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같다는 점이다. 신경 발생. 부르작.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만성 스트레스는 또 다른 악영향이 있다. 췌장의 분비물과 강한 지방세포의 저장 메커니즘을 교란해서 혈당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의 결과로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우리의 몸은 인슐린 분비를 줄인다. 그로 인해서 발병되는 당뇨는 비만과 함께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 꼽힌다. 왜 하필 소화에 영향을 미칠까?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능이 손상될까? 왜 궤양위선 역류, 변비, 감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것이 나타날까?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혈액이 소화기관이 아닌 팔다리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식사를 제대로 할지라도 마음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기관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음식은 몸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에너지와 혈액이 부족한 것이다. 좋다는 음식과 비타민을 다 먹는다고 해도 음식을 제대로 대수할 수 없다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 숨을 한두 번 들이쉬는 것으로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로 전환되기를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스트레스가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통증의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면 싸움 도주를 위해서 근세포들은 아드레날린으로 둘러싸인다. 아드레날린은 적은 양으로도 몸 전체, 특히 근육을 위한 액체 에너지처럼 작용한다. 하지만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드레날린은 조직 속에 그대로 남는다.
이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고 쑤시는 것이다. 나는 경직된 목 때문에 진료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어떤 이들은 귀가 어깨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보통 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목이 이렇게 될 만한 일을 하셨나요?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똑같다. 아니요,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묻는다. 베개를 바꿨다거나 잠자는 상황이 달라졌나요? 이들은 대답한다. 아니요, 나는 다시 묻는다. 같은 침대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셨죠? 10년 동안 같은 침대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난 다시 묻는다. 지난 3개월 동안에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대부분의 대답이 이런 것이다. 2달 전에 해고되었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갔어요. 파산했어요. 나는 54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막노동을 한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묻는다. 정말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몸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가? 만성 피로, 우울, 기력 감퇴, 수면 부족, 잦은 병치레, 성욕 감퇴, 판단력 또는 기억력 저하, 일상에 안주하기, 쉽게 화내기, 심장질환, 소화장애, 근육통, 근육경련, 요통, 불안,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등 미국인의 75에서 90%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로 병원을 찾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빈도의 문제. 살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보다도 몸에 해를 덜 끼치는 급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적극적인 것이라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인 경우는 우리 몸에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생존 모드일 때 외부 보호 체계를 무리를 하면 내부 보호 체계 역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둘 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위급 상황에 놓이는 것은 시스템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 몸 안에 미스터 스콧이 살고 있다면 그는 결국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선장님. 우주선의 동력이 바닥났습니다. 스타트랙의 엔터프라이즈호와는 달리 우리는 부족 부분을 메워줄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반복된 스트레스 반응은 반복된 뉴런의 활성화와 비슷하다. 더 자주 활성화될수록 더 끄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우리가 그것을 끄야 할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성이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저 시간이 지나면 항상성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 스트레스 화학물질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화학물질의 농도가 전보다 더 높아진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스트레스 반응을 반복적으로 작동시키거나 오랫동안 그것을 끄지 못하면 그것을 새로운 항상성의 표준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체내의 균형은 몸의 화학적인 균형을 깨뜨린다. 온도 조절기로 방안의 온도를 올리듯이 우리 내부의 온도를 올리는 셈이다. 그러면 항상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스트레스 반응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고조된 경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필요하게 된다. 얼마 안가 우리의 세포가 부신의 분비량에 적응하게 되어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도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중독 상태다. 또한 우리 몸을 순환하는 스트레스 화학물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실제 싸움 도주 반응에 사용되지 않은 양도 많아져 몸의 조직 속에 남아있게 된다. 한마디로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외부의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이것을 화학 반응으로 연결해서 체내의 변화를 일으킨다. 외부 세계가 체내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외부 세계의 요소인 사람이나 장소, 사물, 시간, 사건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학물질의 폭조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체내의 화학적인 변화를 위해서 외부의 자극을 화학물질의 폭조와 동일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화학물질의 폭조와 연관짓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결국에서 우리는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화학적인 절정감과 연관시킬 것이다. 말하자면 외부 세계나 삶을 구성하는 장소, 사람, 사물, 시간,
사건들 속에서 절정감을 찾아다니는 셈이다. 생화학적인 중독. 몇몇 과학자들 그중에서도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는 모든 스트레스 원인이 체내에서 똑같은 정도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의한 화학 반응은 모두 같다는 데 동의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회사에 갈 때 신호등이 없는 4차선 고속도로를 사용한다. 교통의 흐름은 안정적이고 당신 역시 이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다 앞의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멈추기 싫어서 엑셀을 밟는다. 엑셀 속도를 거의 30km나 초과한 속도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과 동시에 교차로를 통과한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잠시 후 병 위로에서 불빛이 번쩍인다. 당신은 경찰차가 아니라 응급 상황을 위한 출동하는 차이를 바란다. 이 순간 당신의 명치에 어떤 감각을 느낀다. 운전대를 더 꽉 잡고 정면을 응시하며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애쓴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도 거칠어진다. 이러한 반응은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말이다. 당신은 내가 백미러에 비친 불빛이라는 스트레스원을 지각한 그 순간부터 화학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이 된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과 화학 반응은 신경전달물질 펩티드 제1신경계에 의한 반응 중에 하나다. 신경전달물질. 먼저 신경전달물질이 당신의 의미 기억으로 전달된다. 신경전달물질은 특정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른 신경세포와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적인 전달자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루타민, 산염, 감마아미노, 뷰트리산,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이지만 사실 이들은 뇌에서 생산되는 신경전달물질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신경전달물질은 주로 뉴런에서 만들어져서 시냅스로 방출된다. 눈의 감각이 불빛을 감지하고 그것을 경찰차와 연관시키면 시냅스 공간에서 활동하는 신경전달물질은 다른 신경세포에 신호를 보내고 그것은 결국 뇌까지 전달된다. 번쩍이는 불빛과 경찰에 관련된 지식과 기억을 담고 있는 모든 신경망이 활성화되면서 시냅스로 신경전달물질이 방출된다. 그리고 신경전달물질들은 특정한 마음 상태와 신경망을 활성화한다. 모든 세포의 표면에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경전달물질들은 시냅스를 가로지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수용체는 비교적 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단백질 분자를 말한다. 모든 세포는 수천 개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신경세포는 감지 기능을 하는 수용체가 수백만 개나 있다. 이들은 자신과 맞는 화학물질이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이 단백질 기반의 수용체들은 열쇠 구멍에 비유한다면 화학물질은 열쇠가 된다.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는 단 하나뿐인 것이다. 열쇠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들을 리간드라고 부른다. 리간드는 라틴어 리가레에서 기원한 단어로서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리간드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신경전달물질과 펩티드 그리고 호르몬이다. 지금까지는 리간드 중에서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제 펩티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감정의 화학적인 표식. 펩티드. 한때 신경전달물질이 몸과 뇌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리간드가 펩티드임을 안다. 펩티드는 다양한 생명유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펩티드는 수용체와 함께 세포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 펩티드는 몸과 마음의 연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다. 펩티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2유형의 화학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뇌와 몸 사이의 메시지 전달을 촉진한다. 일단 어떤 종류의 리간드이든지 수용체 부위에 들어가면 스스로 분자를 재구성해 정보나 메시지가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캔디스 버드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 과정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세포의 삶은 수용체가 리간드를 차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넓게 보면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 미세한 생리적인 현상은 행동과 신체활동, 심지어 기분까지 크게 바꾸어 놓는다. 결론은 펩티드 같은 리간드와 그 짝이 되는 수용체에 의해 시작되는 생화학적인 과정이 우리가 매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뇌에서 생산하는 펩티드의 활동은 매 순간 우리의 모든 감정을 결정한다. 펩티드가 신호를 보내면 몸속의 장기에는
호르몬과 분비물들을 방출한다. 이를 통해서 몸은 다양하게 반응하며 나아가 몸의 기능까지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상승을 하면 뇌는 당신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호르몬과 분비물들을 즉시 방출한다. 호르몬 역시 리건드의 일정으로 다른 조직과 결합해서 몸 전체의 활동을 촉진한다. 펩티드가 수용체의 반응은 자물쇠와 열쇠보다도 택배사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세포에는 배송할 물건들을 접수하는 접수처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택배 회사들이 접근하기 쉽게 집화장을 건물 바깥에 두는 것처럼 수용체들도 세포의 바깥쪽에 있다. 이것은 마무리 수용 과정을 촉진한다. 또한 각각의 수용체 부위에는 일치하는 것을 찾기 위한 특별한 바코드가 있다. 물건이 집화장으로 오면 스캔 장치를 사용해 바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다. 수용체는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메시지를 즉시 끌어당겨 세포 깊숙이 전달한다. 그리고 세포는 메시지의 지시사항을 인식한 후에 할당된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의 수용체는 하나의 특정한 바코드를 담당한다. 우리는 이것을 수용체의 특이성이라고 한다. 수용체들이 저런 특이성을 띠지 않다면 의도한 장소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지시사항 역시 정확히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때로 이러한 메시지는 다른 수용체가 자신의 택배 업무를 시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자율신경계. 이것이 바로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이 경찰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차리자 뇌 편도체를 통해서 두 개의 신경통로 중에서 하나가 활성화된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신경을 통해서 직접 중뇌와 뇌간으로 전달된다. 중뇌는 자율신경계를 통제한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긴장하고 또 부경은 이완하게 한다. 속도를 이완하는 경우에 교감신경과 스트레스 반응, 이 때문에 당신은 뱃속이 거북해지고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호흡이 빠르고 거칠어지면서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다. 교감신경계는 부신을 활성화해서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교감신경의 신경로는 고속도로의 급행성과 같다. 정보가 척수를 통해서 직접 부신으로 전달되는데 1000분의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두 가지 다른 신경로를 지닌 대부분의 장기들과 달리 부신은 하나뿐이다. 따라서 반응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의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부신의 신호가 더 빨리 전달된다. 왜냐하면 몸이 위협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빠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덕분에 당신은 당장 움직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신경망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 자체가 활성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를 들어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몸이 활성화되면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의식하기도 전에 당신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극하여 당신이 빠르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오른발을 가속 페달을 밟고 떼고 핸들을 바로잡도록 당신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뉴런과 신경 전달 물질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시상하압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CRH라고 부르는 화학적인 펩티드를 재빨리 만들어 뇌하수체로 실어버린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지시하는 화학물질이다. 그리고 뇌하수체는 즉시 CTHA라고 불리는 펩티드를 혈류로 방출한다. 이 CTH 부신으로 이동하고 부신은 신호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생산한다. 교감신경과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당신은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반응 동안에 생산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결정한다.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글루코코티코이드는 편도체와 신호를 교환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편도체는 더 많은 CRH를 생산하고 결국 이런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뇌하수체의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에 뇌하수체는 화학물질의 바텐더 역할을 한다. 뇌하수체는 단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아서 섞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놓는다. 또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잘 알아서 준다. 이런 기술 때문에 뇌하수체는 때로는 모분비선 마스터 글랜드로 여겨지기도 한다. 뇌하수체는 다른 분비 세포들을 통제한다. 말하자면
마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바텐더이기 때문에 다른 분비 샘들은 물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뇌하수 제 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내가 모빈비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내가 내 분비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계를 관장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면 뇌는 신호를 보내서 화학물질의 흐름과 생산을 통제한다. 그리고 시상 하부에는 수많은 방출 및 억제 호르몬들이 들어있어서 뇌하수체에 따른 신경 호르몬들의 생산을 개시하거나 정지하도록 한다. 때로는 뇌하수체 호르몬에 또 뇌에서 나오는 억제 호르몬과 분비 호르몬의 통제를 모두 받기도 하는데 이를 이중 통제라고 한다. 마치 술집을 운영하는 바텐더가 손님과 사장의 지시를 모두 받는 것과 같다. 순환거리 싸움 도주 반응 과정에서 뇌에서 생성되는 펩티드는 몸을 활성화한다. 일단 이 활동이 시작되면 내려막길을 달리는 것처럼 멈추기 힘들어진다. 이 과정이 없으면 몸이 순환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위험이나 스트레스원을 인지하면 중뇌는 이에 반응하기 위해서 몸을 활성화한다. 중뇌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스트레스 반응의 화학물질을 생산하도록 지시한다.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 시상업으로는 뇌하수체의 신호를 보내 스트레스 반응 화학물질을 생산하도록 만들고 이 화학물질은 세포에 영향을 미쳐 다시 한번 세포의 요구가 뇌에 전달되도록 한다.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그 순간에는 몸이 마침내 균형을 찾고 재정신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곧 뇌에 더 많은 화학물질을 생산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화학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화학반응의 순환고리다. 뇌와 몸이 이 순환고리에 몰려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화학적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순환고리는 편안한 대관람차가 아니라 불안과 흥분의 롤러코스터와 같다. 우리의 대단한 화학물질에 의해서 좌우되고 몸과 뇌는 싸운 도주 반응에 갇혀있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응으로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연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생각의 과정을 멈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극복하면 몸은 치유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